양생은 답이 아니에요. 예, 양생은 이 "양생합시다." 뭐 이렇게 뭐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양생이 무슨 몇 가지 뭐 1, 2, 3, 4 무슨 뭐 뱃살 들어가는 5가지 운동 팁 이런 거 아니에요. 양생 팁 그런 거 없고요. 양생은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나이 들 거고, 어떻게 죽을 거고, 어떻게 돌봄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로 이제 질문을 옮기자라고 하는 건데, 답은 없으니까 이거 갖고 나는 무슨 처음부터 큰 얘기를 할 수는 없다. 질문하고 탐색하고 질문하고 탐색하고 이런 작은 이야기들을 꾸려 나가 보자. 제가 이 한뼘 양생 이 책이 작년 10월에 나왔는데, 본격적인 북토크를 10월, 어머니 이게 딱 49세 때 인제 이 책이 출판이 됐고, 그래서 인제 한 달쯤 뒤부터 11월 한 중순 이후부터 인제 북토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출판사에서 북토크를 열어 주셨는데, 그다음부터 이 북토크가 계엄하고 같이 갔어요. 12월 3일 날. 그래서 이게 계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인제 물론 서울에서도 북토크를 하고 뭐 문학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제주를 갔는데 그게 계엄 직후고, 그런데 아직 국회에서 인제 탄핵 표결은 계속 안 되고 이랬던 상황이어서, 북토크를 하러 저하고 인제 저희 문탁 네트워크의 인제 입문 약방이라고 인제 약국을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북토크는 허겁지겁하고 제주 가 있는 내내 아침부터 밤까지 뉴스를 보다가 그냥 왔던 이제 이런 거고, 제가 또 며칠 전인가 북토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주에 갔던 친구가 이번에 서울에서 책 읽는 고양이라고 조선희 선생님이 하시는 거기에서 북토크를 했는데, 그때도 인제 이 약국과 나이좀 연구소 스태프들이 여러 명 같이 갔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북토크는 계엄에서 시작해서 대선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북토크를 생각하면 지난 6 개월의 정세가 떠오른다."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특이한 지금 시점에 세상은 이렇게,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정세가 출렁거리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 좀 약간 이상하기도 하고, 또 인제 뭐 하여간 그랬습니다. 이건 약간 그런 어떤, 책도 자기 나름대로의 운명이 있는지라, 이 책이 막 출판되었을 때는 인제 여기 프롤로그에도 썼지만, 어머니 모시는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제가 인제 정말 죽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살려고 제가 했던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인제 아주 계속 걷는 거였어요. 인제 그리고 인제 또 한 가지는 쓰는 거였는데, 그렇게 썼던 글이 모아져서 인제 '이게 책을 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거고, 이 맨 마지막 글을 혹시 인제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희 엄마가 100 살까지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봄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버지가 인제 경도 인지 장애죠. 그러니까 인제 초로 치매라고 그래요, 요즘에. 그러니까 치매가 지금 인제 100만 명인데, 그러니까 지금 작년 12월 23 일자로 유네스코가 정한 초고령 사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65세 인구가 20% 면 초고령 사회예요. 그러니까 7%면 고령화 사회, 14%면 고령 사회,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인데, 작년 12월 23일 날 초고령 사회가 됐는데, 그럼 5천 명 중에 1,000만 명이 노인이란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1,000만 명의 10%가 치매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건 등급받은 치매니까, 등급받지 않은 이제 치매에 가까이 가 있는 경도인지 장애까지를 포함하면 굉장히 인구가 인제 이렇게 치매 인구가 많은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제가 이제 둘이 같이 산책하다가 "우리 엄마 맨날 말로는 죽겠다 그러는데 너무 식사를 잘하셔. 100 살까지 살 것 같아." 그러면 걔도 "예, 우리 아버지는 사는 게 천영이다. 맨날 그러시는데
얼마나 과자도 잘 드시고 식사도 잘하는지 몰라.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랬는데도 정말 뭐 요만큼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사고로 돌아가신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낼 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책을 묶어서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원고를 다듬고 낼 때까지만 해도 인제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실 거라고는 알 수가 없었는데 인제 이 책은 인제 그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예. 그러면서 이 책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 어머니가 책이 되었어요. 북토크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어머니가 책이 되었던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이 정세의 이제 운명을 타고 그래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상반기 마지막으로 지금 입문세에서 강의를 이 한뼘 양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PPT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얼굴 뵙고 하는 게 좋으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PPT가 필요하면 올리고 그렇게 할게요. 저는 인제 그 문 혹시 아시겠지만 이제 인문세 같은 이제 문탁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저희가 올해로 17 년이 됐는데요. 정말 이상하죠? 17년 전에 이제 문탁을 만든 주력들은 40대 중반, 40대 후반이었어요. 그리고 17년 동안 저희가 이제 인문학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저희가 마을에서 만나는 인문학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인제 대중지성의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인문학 공동체의 특징은 아카데미하고 달리 정해진 커리큘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작도 그랬고 계속 그 당시에 인제 삶의 화두를 붙들고 저희가 공부를 해 나갔어요. 근데 17년 동안 저희가 뭐 인제 뭐 마을 경제라고 하는 이제 그런 화두를 들고 어 그 인류학 공부도 하고 또 사회학 공부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그다음에는 또 이제 공부라는 화두를 들고 뭐 동양고전 공부도 하고 인제 이런 방식으로 인제 공부의 길이 인제 자연 표류하듯이 인제 매번 달라졌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17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이듦이라거나 죽음이라거나 돌봄 같은 걸 그런 게 공부의 화두가 되었던 적이 없어요, 인문학 공동체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어. 이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인제 인간의 어떤 삶의 어떤 인제 방식에 대한 탐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으로 인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이제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병들고 늙고 죽는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게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아카데미와 다른 방식으로 아카데미 바깥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아카데미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안에서는 정말 이 나이듦이나 죽음이나 돌봄 이런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근대 사회에 와서는 종교의 영역이 됐어요. 그래서 죽음과 관련해서는 주로 종교 제도적 종교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다루는 거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거 이런 걸 제가 공부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랑 예 사는 일이 없었더라면. 2015 년에 인제 그 제가 2009 년에 문탁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2015 년에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됐어요. 근데 2015 년에 어머니랑 살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그 저희가 4 남매인데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인제 아주 일찍부터 인제 저희를 인제 키우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음의 빚이 좀 있죠, 어머니한테. 어머니 굉장히 취약하고 그래서 아들이 결혼한 이후에는 저희가 딸이 셋 이고 아들이 하나 인데 제가 맏딸, 제 K 장녀, 그다음에 K 장남, 그리고 딸 둘 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K 장녀였고요. 아들하고 같이 인제 이 아들이 모시고 살았는데 아들이 모시고 살았던 한 12-13년 동안 정말 인제 그 집안의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려서 어머니와 이제 아들을 이제 남동생을 떼어 놓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를 혼자 사시게 했어요. 저희 집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를 오시게 해서 이렇게 문을 열면 이제 보이는 옆동에 인제 계셨는데 그때 제가 그
어머니를 아들하고 떼어놔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걸 의논하면 제 친구들이 전부 다 혼자 살면 훨씬 더 잘 살 거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정말 케바케예요. 제 친구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정말 날개를 얻은 듯이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혼자 사는 걸 사실상 어 잘하실 수 없는 그런 신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나는 나이 듦 늙음 돌봄에 대해서도 한 번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 어머니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정말 그 새로운 상황이, 새로운 공부거리가 이제 펼쳐진 거죠.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인제 떼어 놓고 어머니가 혼자 3 년을 사시다가 인제 어느 날 이제 집에서 낙상을 하셨는데 그때 병원을 인제 제가 모시고 새벽 1 시에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다음 날 제가 장자 강의가 있어서 새벽 1 시까지 강의안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119 불러서 모시고 간 건데 그때 인제 제가 병원에서 엄마를 보고 알았던 거죠. 어머니가 얼마나 취약한지, 이대로 혼자 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그때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때 저희 막내 동생이 말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좀 뭐라 그럴까요? 성격이 좀 이상하세요. 성격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엄마, 외할머니는 스크루지 할머니 같아." 이제 이렇게 인제, 그러니까 전혀 온화하고 그런 어떤 아주 인제 우리가 할머니 하는 그 자글자글 주름마다 어떤 이야기와 인자함이 있는, 그런 할머니 전혀 아니었고요. 굉장히 히스테리칼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내재적인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인제 자기 살아온 삶의 고단함에 대해서 해석할 능력도 없고 그거를 다른 방식의 이야기 쓰기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물론 성격도 DNA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좀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하여간 인제 그 어머니랑 합쳤을 때 저희 막내가 "누구라도 어머니하고 오래 같이 있으면 너무 피폐해질 테니까 언니까지 나가 떨어지면 엄마는 정말 대책이 없다." 근데 저는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맏딸이었고 인제 어머니하고 굉장히 어머니가 저에 대한 인제 의존도도 높고 제 말도 잘 들어 주고 그랬기 때문에 저하고 살면, 그래서 제가 여기 프롤로그에도 썼지만 중년의 딸과 노년의 어머니가 같이 함께 잘 늙어가는 아름다운 노년의 모녀의 삶을 꿈꾼 거예요. 완전 판타지죠. 이거 깨지는데 정말 한 달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와,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구나.' MG만 이 생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50대 후반에 진짜 50대 중반에 이 생망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어머니 10년 모셨는데 인제 1 기, 2 기, 3 기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합쳤을 때는 이제 그 계기는 어머니의 인제 골절이었지만 인제 이제 그 뼈는 이제 붙었으니까, 그리고 인제 뭐 아직 70대 후반이었으니까 자가 보행이 가능했고, 자가 보행이 가능했지만 자가 보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예 하지만 혼자서 집에서 고립되어 있는 저희 어머니가 인제 황반변성 때문에 눈이 한쪽이 인제 실명이어서 안 보이시고 다른 한쪽도 이제 황반변성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한쪽이 나가면 다른 쪽도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그리고 인제 귀가 굉장히 안 들리시고 저희 어머니는 이런 성인병은 별로 없으세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나이 드는 게 이제 1 차적으로는 몸의 손상으로부터 오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일상이 굉장히 축소가 되는 거거든요. 일상이 축소가 되니까 이제 집에 계시고 집에 혼자 고립되어지니까 더 인제 답답하시고 인제 이랬던 거죠. 그래서 혼자 고립되어 있고 뭔가 인제 삶의 재미가 하나도 없고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퇴근해서 오는 저한테 주로 푸는, 그러니까 저는 마치 아이 키우듯이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이러다가 나는
앞치마로도 변신할 것 같아." 이런 거였어요. 어머니 삼시세끼를 인제 케어를 해야 돼서 그러니까 문탁 네트워크 일도 너무너무 바쁜데 막 허겁지겁 장을 봐 갖고 오면 이 막 씻고 요리를 해야 하는데 어머니는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심심하고 딸이 왔으니까 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저는 너무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돌봄에 대해서 나중에 인제 이야기를 시간이 돼서 하게 되면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인제 보통 일상 돌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activity of daily living 이래서 매일의 일상에 대한 활동 이래서 인제 예를 들어서 식사, 뭐 용변, 뭐 목욕, 시중 인제 이런 그러니까 아주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인제 ADL이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뭐 인제 그렇게 하고 이제 가족이니까 음식도 해야 하고 근데 사실 돌봄은 정서적 돌봄이 가장 중요한데 실제 그렇게 일상 돌봄을 하다 보면요. 정서적 돌봄을 할 여유는 없어요. 뭐 밥을 해 드려야 되고 필요한 용품을 사야 되고 막 이제 이러니까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어머니는 이제 그러니까 이 바쁜 엄마, 바쁜 엄마 애하고 안 놀아 주면 애가 인제 계속 삐지고 투정 부리고 어긋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건데 인제 그런 상태에서 어머니가 계속 너무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저한테 주니까 제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집에 화이트보드가 있었는데 매일매일 화이트보드에 제가 뭔가를 적었어요. "엄마는 왜 몸은 늙는데 마음은 늙지 않냐." 그러니까 몸이 늙으면 마음도 늙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안 늙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심심해도 그렇지 이 바쁜 딸한테 왜 이렇게 뭐 그러냐. 엄마는 왜 나한테 이게 제가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를 안 하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난리를 쳐서 밥을 해 드리는데도 어쩌다가 아들이나 여동생이 이거 진짜 아주 한 30년 전에 무슨 올드한 가족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외식을 하러 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와 이렇게 밥다운 밥을 내가 얼마만에 먹어보는지 모르겠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라거나 인제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리고 막 인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적으면서 늙으면 아프게 당연한데 왜 저렇게 아픈 거를 갖고 이렇게 자기 부정을 계속할까? 이런 걸 계속해서 하고 뭐라고 써 놨냐면 그때 인제 저의 다짐은 '절대 엄마처럼 늙지 말아야지.' 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엄마랑 살던 초창기부터 '나는 명랑한 할머니가 될 거야.' 인제 이렇게 인제 저의 어떤 미래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구성을 했어요, 할머니 아이덴티티를. 그런데 그게 이제 1 기였는데 이제 제가 1 기, 2 기, 3 기라고 그랬잖아요. 2 기는 진짜 간병의 시기였어요. 어머니가 또다시 넘어지시고 압박골절에 또 입원 요추 골절, 입원 요추 골절 그래서 와상으로 오래 계시다 보니까 어머니가 원래 갖고 있었던 수두증이 인제 어떤 임계치를 넘어서서 수두증 치매라고 아세요? 치매가 지금 보통 인제 치매가 이제 가장 전형적인 게 이제 알츠하이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전두엽에 이상 단백질이 끼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혈관성 치매 이런 거는 어 비가역적이에요. 이거는 노화와 같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두증 치매는 이제 뇌 안에 뇌실이라고 이렇게 물주머니가 있는데 이제 순환이 잘 안 돼 이게 늘 50 밀리쯤 어느 인 이게 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개골과 이 가운데 뇌실 물주머니 사이에 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순환이 안 돼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50 밀리가 채워지고 늘 물이 채워졌다가 물이 스스로 빠지고 이래서 이제 고 정도를 유지하는데 순환이 안 돼서 이게 빠지지 않으면 뇌실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하트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손해고 뭐고 이거를 전부 다 뇌가 이렇게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 압박이 돼서 기능을 못 하니까 손해가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치매 증세. 기억력 상실, 운동 능력 상실, 대소변 못 가리고 근데 이게 마치 급성 치매처럼 오는 거거든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게 수두층 치매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분명히 치매인데 치매가 급성으로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매도 급성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인제 "이건 수두증 치매고 이거는 션트 수술이라고 여기 빵꾸 뽕 뚫어 갖고는 얇은 관을 넣어서 인위적으로 수도꼭지 약간 틀어 놓듯이 물이 차면 이렇게 인제
복강으로 이렇게 빠지게 하는데 진짜 그거는 고렇게 하면 드라마틱하게 마치 예수님이 안진뱅이한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것처럼 눈도 못 마주치고 칫솔질도 못하고 숟가락질도 못했던 어머니가, 그리고 몸도 못 가누고 간신히 두세 명이 일으켜서 휠체어에 앉혀도 몸을 이렇게 못 가눠 갖고는 이러고 인제 이렇게 그러셨던 엄마가 현트 수술하고 다음날 베드에서 일어나서 양말을 신는 걸 보고 우리가 '기적이 따로 없구나.' 이랬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렇게 쪼그라졌던 뇌가 펴지면서 이것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주 지독한 선망의 시기가 오셨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가 뭐 정말 그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간병의 시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3 기가 이제 점차로 회복이 되면서 이제 인제 와상 환자는 아니지만 더 이상 자가 보행이 안 되는, 예, 이제 고런 상태로 인제 그 요양 등급을 받고 등급을 받은 인제 상태로 어머니가 인제 이렇게 사셨던 이제 휠체어와 또 이제 집에서는 인제 보행기를 이용해서 인제 이렇게 걸으시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자가 보행이 안 되는, 제가 노인을 모셔 보니까 암이냐 뭐 알츠하이머냐 뭐 이런 것보다, 그 병명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와상이냐 아니냐예요. 와상과 와상이 아닌 거는 진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심한 병이어도 와상 상태에 있게 하는 거야말로 최악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엄청나게 이제 노년이 의료화된 노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와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더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무튼 다시 이제 돌아가면 처음에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래.' 이랬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먹으면, 그러니까 어머니 제일 처음에는 제가 '나는 우리 엄마처럼 나이 먹지 않을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좀 이상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 누구보다 더 부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어머니 이거는 같이 살아 봐야 알아요. 같이 살면서 늙는다는 게 뭔가를 보기 이렇게 보게 되었더니 이건 굉장히 보편적인 거예요. 몸이 이제 몸의 노화인 거잖아요. 몸의 노화고 어디가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뭐 통증이 오고 뭐 눈, 코가 잘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이러면, 그러다가 인제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곱게 늙고 싶어요. 뭐 곱게 늙는 것 같은 건 없어요. 이게 몸이 굼떠지고, 예, 당연히 손도 떨리고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그리고 인지는 다 어차피 똑똑, 물론 개인차가 있어요. 개인차가 있지만 인지는 계속 떨어져요. 몸이 굼떠지고 이게 개인차가 떨어지니까 뭘 자꾸 흘릴 수밖에 없고요.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저희 어머니 친구 중에 진짜 브라이트한 할머니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도 집에 가 보면 모든 걸 다 늘어 놓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디에 넣으면 기억이 안 나,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착착착착 정리정돈을 하고 뭐 이렇게 깔끔하고, 그러니까 이런 할머니나 이런 할아버지가 없는 건 아니시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몸이 늙고 인제 이렇게 인지가 떨어지면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 일상을 구성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다 결정적으로는 어머니가 이제 두 번째 넘어지셔서 인제 그 간병 시기에 들어갔던 초입에 인제 그 아주 심한 인제 압박골절이에요. 입원해서 압박골절이 이제, 근데 골다공증 때문에 이제 뼈가 바스라졌는데 이게 무슨 전신 마취를 하고 무슨 뭐 배로 들어가서 뭐 배를 갈라서 뭐 부러지고 바스라진 뼈를 꺼내서 다시 허리로 들어가서 나사를 박아, 이런 수술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 상태로 인제, 예, 그때부터 인제 엄청나게 인제 통증이 심해진 건데, 압박골절은 부서지는 거니까 부서지면서 옆에 그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통증이 사실 생기는 거거든요. 인제 그런 인제 상태에서 어머니가 인제 근데 이거는 인제 이런 게 문제예요. 집에 와서 집에서 케어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런 압박골절은요 병원에서 어 길게 입원을 안 시켜 줘요. 이거 급성기 질환이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뼈 붙어야 되는데 병원에서 약을 줄 거예요 무슨. 예.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아프다고 그러고 막 이런 상태에서 집으로 오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거 진짜 공백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나라만 있는 아주 이상한 제도인 요양병원으로 노인들끼리 다 가시는 거예요. 요양병원은 거의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거든요 이게. 이게 우리나라 인제 이 그 케어 시스템 자체의 어떤 공백과 한계 때문에
근데 이게 요양병원은 가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뭐 4 인실, 6 인실, 8 인실이 있고 어떤 요양병원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락스 냄새가 이제 진동을 해요. 어머니가 목욕을 한번 갔더니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병실이 다 떠나가게 생겨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제 매뉴얼이 이틀에 한 번은 목욕을 시켜야 하는데 이 목욕을 하려면 이렇게 목욕 베드를 이렇게 끌고 오는데 그 베드 위에 까만 비닐 같은 걸 씌워 놔요. 그러니까 베드지 싣고 가서 인제 샤워기로 이렇게 물을 뿌려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내가 생선이냐고. 내가 검은 비닐봉지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였는데 기저귀를 안 차겠다. 아 그리고 "내가 생선이냐. 왜 나를 이렇게 갖고 가서 이렇게 물 인제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생선이냐. 왜 나를 생선 취급하냐." 기저귀가 진짜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뼈가 붙으려면 안 움직이셔야 되는데 자 기저귀가 싫다는 거예요. 기저귀 죽어도 안 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인지가 이제 좀 명료하셨죠. 자 어떻게 여러분의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존심을 꺾어서 기저귀를 채울까요? 뼈가 빨리 붙게? 아니면 뼈가 안 붙어도 좋아. 자존심을 지켜 드릴래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거는 매번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의논을 했더니 친구들끼리 다 "나라도 싫겠어. 나라도 기저귀 차는 거 싫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자존심을 지켜주는 쪽을 선택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장의학 공부를 하면서 '왜 나는 나의 엉덩이를 남한테 맡기는 거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예. 나의 엉덩이를 남한테 맡기는 능력은 그것도 역량인데 그거는 어떻게 키워지는 거지?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이 좀 바뀌게 됐어요 제가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래 해서 '아 나도 별 수 없이 엄마처럼 늙겠구나.' 아 그런 그러니까 이게 다짐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처럼 늙지 않을래.'와 '별 수 없이 엄마처럼 나도 몸이 늙어가면서 이러저러한 문제에 부딪히겠구나.' 사이에서 제가 이 간극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 간극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사실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것을 공부하지 않고서 내가 엄마랑 다른 명랑한 할머니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저귀를 차야 할 순간에 인제 저는 이걸 나중에 돌봄을 받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돌봄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돌봄을 받는 데도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돌봄을 받는 것을 계속 '내가 왜 어쩌다가 이 신세가'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지. 왜 내가"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 그거를 어떤 그 자존심이 상하는 일 예 굉장히 서글픈 일로 계속되면 누구라도 우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노인 우울증이 저희 어머니가 우울증 심하셨는데 노인 우울증이 노인이면 그냥 다 저절로 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이제 쪼끔씩 쪼끔씩 알게 되어 가는 거예요.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질문이 구체화되어지는 과정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인제 여기에도 인제 제가 인제 썼는데 우리 사회가 인제 정말 젊음이 표준인 젊은 몸이 표준인 그런 사회인 거잖아요 이게 청년이. 그러니까 사실 소수자 담론 같은 게 굉장히 최근에 활발해져서 뭐 장애라거나 퀴어라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의 그 장애의 몸도 사실은 젊은 장애인의 몸이에요. 퀴어도 젊은 퀴어예요. 사실 늙은 퀴어라거나 늙은 장애인이라거나 늙은 장애인 퀴어 이렇게 복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이 담론 장에서 진짜 희박해요. 없어요, 그런 논의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인제 대부분의 이제 우리 사회의 표준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인제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인제 근대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대는 그 이 과거에는 노년이 우리나라에서 인제 뭐 동아시아에서는 인제 유교에서는 뭐 인제 15 세에 공부의 뜻을 가지면 공부를 해서 공부가 되는 게 물론 인제 경륜을 펼치기 위해서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공자가 인제 인문주의로 방향을 튼 이후에 정말 그
군자가 되는 거잖아요. 공부를 한다는 건 군자의 길이 되고 군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70이 돼서 종심소욕 분류구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인이 되는 거죠. 어떤 거를 해도 사실 도에 어긋나지 않는 삶 그러니까 내가 내키는 대로 해도 도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예 이게 종심소욕 분류구란 말이에요. 서양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을 보면 스토아 철학에서의 노년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스토아 철학이 이게 비전이 아파테이아잖아요. 아는 부정 접두사니까 파테이아, 파토스 정념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완벽한 평정의 삶. 예. 그런 것을 꿈꾸는 게 스토아 철학의 비전인데 그런 게 스토아의 노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년으로 달려가다."라거나 "죽음으로 달려가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현실의 노년은 그때도 아프고 힘들고 서럽고 그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노년이라고 하는 건 지혜가 응축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대에 오면 달라지잖아요. 근대라고 하는 건 이제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청년 남성 노동자의 노동력이 있어야 이게 돌아가는 거니까 청년 남성 노동자의 몸이 이게 인제 그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동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인제 푸코가 인제 생명 권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인구로 파악을 하는 거죠. 종이라고 하는 단위로. 그래서 인제 이 인간들을 인구로 파악하게 되면 인구는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생산적 인구, 비생산적 인구. 그럼 우리 사회 이 사회는 누가 움직여 나가요? 생산적 인구가. 젊은 남성 노동자의 몸. 이 노동력이 이 사회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비생산적 인구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노동력이 될 사람들이니까 사회가 키워야 돼. 그런데 노인이 노인은 비생산적 인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령화 사회 뭐 난리가 나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왜 묶여 있겠어요. 애는 안 낳는데 사람들은 늙어간다. 큰일 났다. 이제 뭐 청년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이렇게 먹여 살려야 한다. MZ 세대 부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생산적 인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회가 그 비생산적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짐인 거죠, 짐. 부담이에요, 이게. 물론 인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이제 이 사람들이 기여한 게 있으니까 젊었을 때 그래서 인제 서구에서는 복지국가가 되어진 거잖아요. 이제 복지국가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비생산적 인구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뭐 전혀 인제 복지국가가 아니니까 외국에서 200 년, 300년 걸려서 만들어진 연금 제도라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복지의 시스템 이런 게 우리나라는 너무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초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강이야. 제일 빠르거든요, OECD. 이거는 우리가 압축적 근대화라고 한때 불렸는데 저는 요즘에 이걸 보면 압축적 초고령화 사회예요. 아마 이게 기후 위기보다도 우리나라의 제안에서 이야기하면 더 큰 사회 문제가 될 거예요. 뭐 좌우지간. 예. 제가 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인제 이게 저희 어머니의 그런 이제 노인 우울증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사회가 젊은 청년의 몸이 인제 사회적 표준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건강한 몸이 인제 사회의 표준적인 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강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어떤 의료 신화 이게 너무너무 인제 이 사회의 가장 큰 이데올로기예요, 그 건강. 그래서 심지어 건강은 요즘에는 MZ들의 가장 큰 자기 계발의 덕목이 건강이잖아요. 그 영양제 MZ들이 지금 가장 많이 소비하거든요, 이게. 예. 모르셨구나. 그래서, 영양제를 제일 핫하고 제일 비싼 스타들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기능식품을. 오소민 선생님 정말 물정을 모르시는구만. 정말 이정재가 하는 게 뭐죠? 뭐 예를 들면 다 인제 가장 이렇게 하는 거고 MZ들이 MZ들의 N종의 인제 영양제. 이게 사실 저희 아들도 그래요. 나는 무슨 젊은 애가 그렇게 영양제를 밝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우리 아들의 특수한 건강 염려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 건강이 참
찬양되고 이게 의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뭐 의료 신화 건강 이데올로기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회에서는 건강하지 늙으면 고런 식의 건강을 인제 우리가 가질 수가 없으니까 건강하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건 견딜 수 없는 치욕이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손상되고 인제 이런 몸을 갖고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표준에서 멀어지는 것, 어떤 결여에 대한 경험, 그리고 이게 인제 사회적 부담. 저희의 인제 그 엑스 시어머니는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도 이제 뉴스 같은 데서 "건강 재정이 마이너스다." 근데 노인들이 하도 병원을 많이 간대. 이런 뉴스를 계속하니까 정말 자기가 아프니까 자꾸 병원을 가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노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그 원단 같은 거 이고 다니셔서 목 디스크부터 해 갖고는 정말 너무너무 인제 그런 그 근골격계 통증이 심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계속 병원을 다니신다고요. 뭐 한의원, 정형외과, 한의원, 정형외과. 내가 인제 이러기 때문에 인제 "젊은 애들에게 부담을 준다. 빨리 죽어야지." 그런 얘기 계속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의료 그런데 WHO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가 호에서 세계 그 인제 보건기구죠. 여기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래요, 건강에 대한 정의가. 평생에 그런 적이 단 1 분이라도 있으셨던 분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자기가 그런 완벽한 그런 그래서 이게 그 병든 의료라고 이게 그 의사가 쓴 인제 그 의료 현실에 대한 이반 일리치처럼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거기에도 이 WHO에 대한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도 그럴 때가 있다. 뽕을 맞으면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써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제 너무나 표준이 되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견딜 수 없는 인제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강이라거나 그러니까 뭐 늙어서도 그러니까 지금 뭐 어른들끼리 "곱게 늙고 싶다."라거나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뭐 골골하면서 뭐 신세지면서 아프면서 오래 살까 봐 그게 더 두려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런 모든 게 사실 건강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현실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인제 저는 건강이라거나 의료가 아닌 시계 그리고 노인들들이 은퇴하고 시골 내려가겠다고 시골에 땅 사 놨다가 나중에 다 병원 가까이 살아야 된다 그러고 다시 유턴하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나이 들었을 때 필요한 전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노년을 붙여 놓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이 듦과 늘 죽음과 이제 돌봄과 이런 노년의 삶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진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나 의료 대신 제가 떠올린 단어가 이제 제가 장자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장자가 원출전인 양생이라는 단어였어요. 물론 장자의 그 포정해요 아시죠? 어느 한 백정이 뭐 소를 이렇게 인제 그 임금님이 소를 잡으라 해서 잡았는데 그 스토리는 그런 거예요. 장자는 우화로 되어 있으니까 이솝우화처럼 탁 칼을 들고 이러고 있다가 슈슈슈슈 했더니 그리고 내가 무슨 뭘 했는지 그러니까 뭐 의식을 갖고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고 그냥 탁 이렇게 보고 다다다다다닥 하고 멍하니 있다 보니까 이게 두두두두 이게 해체가 돼 갖고는 이게 옆에 쌓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왕이 "야 넌 너무나 이게 기술이 좋구나." 그랬더니 인제 이 백작이 "이건 기술이 아니라 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금이 오늘 나는 양생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그게 그 에피소드거든요. 포정해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양이 인제 그 기를 양의 인제 날생이니까 삶을 기르는 건데 이걸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도 인제 사실은 인제 쉽지 않은 거죠. 저는 인제 좋은 삶의 기회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낭송장자 작업할 때. 그래서 근데 인제 제가 그 양생이라고 하는 걸 가져오면서 양생은 그러니까 그 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 안에 생로병사를 품는 생이라고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이 늘 계속해서 청년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장자처럼 이야기하면 결국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고, 죽는다라고 하는 건 다시 어떤 것으로의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둘레즈도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아티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자체가 생로병사를 품고 있는 생명인 거죠, 그야말로. 그러면 양생이라고 하는 건 그걸 잘 기른다라고 하는 건 생로 특히 인제 뭐 태어나는 거 자기 의지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니까 노병사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그런 국면들을 잘 겪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양생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문탁 네트워크에서 "야 이제 우리 마을 경제라거나 마을 교육이라거나 무슨 뭐 이런 거 뭐 마을 뭐 인제 그런 공부들을 막 우리가 했잖아요. 그런 것을 넘어서 이제 양생을 공동체의 인문학 공동체의 화두로 삼자." 엄청 반대했어요. 너무 낯설다는 거예요. 양생이라 그러면 아무도 뭘 하자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청년들한테. "양생이란 단어가 낯설어? 시멘트 양생이요?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한 친구는 "양생이 뭔지 알지?" 했더니 "후학 양생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후학은 양성하는 거지 양생하는 게 아니야."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낯선 단어인데 저는 그 장자가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오래된 그 단어를 갖고 와서 어떻게 늙고 그러니까 이 양생은 답이 아니에요. 예 양생은 이 "양생합시다." 뭐 이렇게 뭐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양생이 무슨 몇 가지 뭐 1, 2, 3, 4 무슨 뭐 뱃살 들어가는 5 가지 운동 팁 이런 거 아니에요. 양생 팁 그런 거 없고요. 양생은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질문을 바꾸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인제 질문을 바꿔서 처음에 양생 갖고 와서 인제 이거를 쓸 때는 그런데 이제 양생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질문을 바꾸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이 들 거고 어떻게 죽을 거고 어떻게 돌봄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로 이제 질문을 옮기자라고 하는 건데 답은 없으니까 이걸 갖고 나는 무슨 처음부터 큰 얘기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제가 이 공부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요. 레퍼런스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이 듦은 복지학과의 노년 복지 이런 교과서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한 10년 사이에 정말 담론 지형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책들도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양생과 관련해서 뭔가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나이듦과 자기서사 이런 걸 어떤 레퍼런스나 그 커리큘럼이 없어서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에세이, 과학책, 무슨 철학책 뭐 이런 거를 섞어 갖고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인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한 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작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인제 질문하고 탐색하고 질문하고 탐색하고 이런 작은 이야기들들을 꾸려 나가 보자. 인제 그렇게 해서 인제 한 뼘 양생이라고 하는 인제 제일 처음에는 인제 그 양생을 공부의 화두로 삼고 문탁에서 양생을 다루는 활동 단위를 만들었어요. 문탁은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양생에 대한 현장으로 저희 공부하는 같이 친구 중에 약사가 있었기 때문에 약국을 만들어 왔어요 실제. 그게 일리치 약국이거든요. 이름을 일리치라고 이반 일리치가 인제 문탁의 소위 경전이기 때문에 일리치 약국이에요. 근데 그래 세계에서까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한국에선 가장 작은 약국일 거예요. 이게 한 3평 뭐 요렇게 밖에 안 되니까 병원 처방전을 받지는 않고요. 원래 그 약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병원이나 의료 건강에 대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 아프면 아픈 대로 늙어서 아프든 아니면 다른 뭐 젊었을 때도 질병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몸을 스스로 돌보는데 같이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인제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십점 같은 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 약사는 인제 주로 상담하고 일상보약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호모큐라스의 사랑방 같은 네트워크로 이제 약국을 만들고 저희가 인제 저하고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 한뼘 양생이라는 인제 칼럼을 인제 쓰기 시작했던 거죠. 인제 그래서 책 제목은 인제 거기서 연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양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카테고리를 4 개를 만들었어요. 나이듦, 돌봄, 죽음, 애도. 그래서 양생은 나이듦, 죽음, 돌봄, 애도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아 인제 그렇게 인제 제가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인제 최근에는 이제 그 나이듦과 관련해서 어떻게 아젠다 세팅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인제 연구를 하기 위하여, 근데 저희가 이제 약국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약국을 막상 만들어 보니까 저희는 양생의 거점이 되려고 양생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회의를 할 때마다 음 어떻게 양생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할까가 아니고 '야 적자네. 어떻게 매출을 올릴까?'가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인 거야, 자영업.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마 그 보통 약사가 돈을 엄청 많이 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병원 처방전 같은 거 하면 무슨 굉장히 돈을 많이 버나 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약사도 참 훌륭해요. 걔는 알바 이틀만 가는 걸 여기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어도 그것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야 어떻게 쌍화탕을 더 많이 팔 수 없냐." 무슨 맨날 이런 이야기를 현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시잖아요. 이게 자영업이라고 하는 건 진짜 어떻게 해도 이게 뭐가, 그러니까 약국이 호모큐라스, 야심차게 호모큐라스에 뭘로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두세 명의 아주 저임금을 겨우겨우 급급한, 그래서 제가 나이든 연구소를 또 만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양생을 탐구하는 게 저의 인제 인생 후반기에 굉장히 큰 과제인데, 쪼끔만 더 할게요. 예, 과제인데 약국이 인제 너무 자영업, 이게 지금 가장 큰 지금 저의 딜레마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와 비전을 추구하는 문제가 같이 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 인문학 공동체에서도 이게. 그래서 나이듦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제 나이듦, 죽음, 돌봄, 애도와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원들을 꾸려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캐치프레이즈는 다른 노년의 발명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다른 노년의 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인제 이게 이제 나이듦과 관련해서는 저는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제 여기 인제 두 가지 이슈가 뭐냐면, 하나는 그동안에는 아주 오랫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비생산적 인구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저출산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게 인제 그 노무현 때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돌봄과 관련된 가족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을 하기 위해서 2008 년에 자기 요양 인제 보험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인제 자기 요양 이제 제도가 만들어진 건데, 근데 문제는 인제 그 과정에서는 근대 사회 서구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게 노년이 사회 전체가 먹여 살려야 하는 비생산적 인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상화되어 있고 수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인제 그 사회 인제 신자유주의와 관련해서 인제 경제 성장은 안 되고 젊은 친구들이 벌이는 신통치 않고 이러니까 정말 노년은 혐오의 대상이 되어 가는 거죠. 이 혐오의 시대잖아요. 여성 혐오라거나 뭐 인제 그래서 노인 혐오가 굉장히 인제 크게 된 거죠. 뭐 연금충, 뭐 틀딱딱, 뭐 노 시니어 존 같은. 그래서 이게 정말 노인들을 서럽게 만드는 요인인데, 그리고 인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노인들은 이 노령연금 수령자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2명 중에 1 명이 빈곤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정말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그런데 노인들이 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빈곤율을 보면 우리나라 빈곤율 중에 가장 빈곤율이 높은 세대가 노인 세대예요. 60 대, 70 대, 80 대. 그러니까 이거는 아시겠죠? 예. 젊었을 땐 뼈 빠지게 했는데 인제 그 국민연금 특히 인제, 그래서 할머니들이 더 가난해. 왜냐하면 할머니들은 사회생활 안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같은 거 안 받거든 이게. 예. 인제 그런 거죠. 그래서 노인의 2명 중에 1 명이 빈곤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빈곤하고 인제 이 계속 뭔가를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치사해지는 거지. 뭔가를 계속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막 인제 이런 게 젊은 친구들은 꼴보기 싫은 거고 막 인제 하여간 이런 상태에서 인제 굉장히 이런 대상화되어 있는 노년이어서 오히려 어떻게 '노인 혐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나.' 이랬는데 이것도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가 이 베이비 요즘에 특히 2000한 3-4년 전부터 고령화 사회와 관련해서는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용어가 엄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그 인제 이 인구가 이렇게 뿔뚝한 거잖아요 그게. 이 베이비 부머가 인구 구성 비에서 이게 보통은 요렇게 항아리가 이제 정상 곡선인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위로 갈수록. 그런데 인제 특히 요 베이비 부머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는 50 60 62 년생까지 53 년에서 62 년생까지 다 인제 은퇴했어요. 그다음에 63 년부터 64 년부터 73 년까지가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인제 63 년부터가 이미 인제 정년퇴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인제 막 올해부터 막 호들갑이 난 거야.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인제 이렇게 뭐 "은퇴한다." 막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 어떻게 늙어가는데 얘네들은 어디서 살 거냐?" 뭐 인제 사회가 난리가 난 거죠 이게. 그리고 당연히 인제 생산 인구에서 빠지니까 이게. 그러면 경제 성장을 누가 해요? 다 정년 그러니까 정년 무슨 노인 노인의 연령을 늘려야 한다. 거기에 따라 정년도 늘려야 한다. 그러면 임금을 그럼 걔네들이 더 많이 가져가면 젊은 애들이 더 돈 쪼끔 가져가지 않니? 이 쌩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국민연금 바꿔야 된다." 뭐 "어떻게 바꾸냐." 뭐 지금 아주 사회가 이제 온통 난리가 났는데 이제 제가 그런 사회학적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담론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근데 문제는 요 세대가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하게 자산을 형성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요 위의 세대도 우리 노인들 지금 OECD 1 위일 정도로 노인 빈곤율이잖아요. 젊은 애들 돈 없잖아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만 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한 킴벌리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까요? 아무도 애를 안 낳는데 애기 기저귀 만들면 뭐 해요? 음. 자 구몬. 아이들이 없는데 구몬 수학을 어디다 갖다 팔아 이게. 예. 그래서 이미 서구에서부터 시니어 시프트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이제 부가가치를 노인 시장이 아니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은 이미 노인 기저귀 시장이 아이들 기저귀 시장을 상회한 지가 이미 오래됐고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아예 이제 아이들 안 만드 이제 대형에서는 안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 거를. 우리나라 기저귀 패션쇼 하는데 모델이 누군지 아세요? 오윤환가? 그 이렇게 몸이 아주 좋은 그 젊은 이 기저귀 핫해요, 기저귀 시장. 그래서 인제 그리고 특히 여성의 요실금은 30 대부터 온다. 광고를 그렇게 해요. 이제 30 대부터 다 기저귀 차셔야 돼요. 이게 지금 팔아야 되니까. 인제 이런 거고 지금 뭐 이런 어떤 장난감? 그러면 장난감 뭐라 그러면서 팔겠어요? 구몬수학? 이제 어머니한테 관절약이 아니에요. 구몬수학 끊어 드릴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면서 "치매 안 걸릴 거예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거 말짱 거짓말이거든요. 예. 뇌를 많이 쓴다고 치매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빠르게 혐오의 대상에서 호구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실버 스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노인 주거 시설이 양극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양원하고 실버타운으로. 중산층의 노인들이 많아지면 어디서 살아야 되냐? 그래서 중산층용 실버타운. 그럼 누가 좋아요? 이거 전부 다 건설업자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나이 듦과 관련된 첫 번째 이슈가 아주 빠르게 자 우리는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싫지만 호구가 되기도 싫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요. 이제는 연금충 틀딱딱이 아니에요. 자 뭐예요? 액티브 시니어. 음. 요양원 실버타운 아니 오세훈이 얼마 전에 한 달인가 전에 서울시 차원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이따만큼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요양원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안 붙여요. 공공은 요양원이거든요.
공적 자금이 들어간 거는 시니어 레지던스. 이름도 바뀌는 거야, 이름이 이게. 예. 마치 인제 그 무슨 행복 아파트가 무슨 레미안 이렇게 바뀌어서 인제 뭐 노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인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도 싫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호구로 살기도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노년의 삶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건, 이게 인제 정말 하여간 사이드가 이야기한 아도르노를 통해서 말년의 양식 같은 인제 우리의 말년의 양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건 사실 발명해야 하는 아젠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이 듦과 관련된 두 번째 이슈는 의료화된 노년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예요. 정말 우리는 우리 최빈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지금 인제 우리나라 인제 이거를 그 평균 기대 수명하고 인제 건강 수명의 차이가 17년 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17년 난다는 건 17년 동안은 병원에 주로 의존하는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주 인제 요양원, 요양병원, 근데 이제 많이 가 계시죠. 집에서 돌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근데 요양원은 이제 법적으로 인제 이런 걸 아직 머리 잘 안 들어오시긴 할 텐데, 이거는 주거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 의사가 없어요. 그 요양원에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아프다? 근데 이제 요양원은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세균 감염되고 문제가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열 난다? 그럼 어디로 보내겠어요? 응급실 통해서 중환자실로 보내요. 중환자실은 살리죠. 살려 놓으면 다시 어디로 가요? 요양병원으로 가거나 요양원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또 아파. 그럼 또 어디로 가?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에서 응급실 통해서 중환자실로 가거나. 그래서 요 회로를 뺑뺑 돌다가 이 언저리 어디선가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예. 우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노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콧줄 주렁주렁 달고 이게.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만 갖고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의료화된 노년의 삶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탐구하는 것도 이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런 공부하고 이제 그런 걸로 글 쓰고 그런 걸로 강의하는 걸로 제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돌봄도 죽음도 애도도 이제 그런 종류의 이제 아젠다 세팅을 하면서 이제 나이든 연구소에서 이제 이 한 뼘 양생은 어차피 이렇게 체계적인 글이 아니고, 읽으셨지만 인제 이게 앞에는 인제 어느 날 인제 제가 글을 쓰는 걸 보고 인제 경향신문에서 칼럼 쓰자고 해서 인제 이렇게 썼던 거고, 또 중간에는 제가 인제 이 중간에 리뷰가 각 잡고 쓴 거죠. 제가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닥치는 대로 읽으면서 인제 그 읽은 걸 갖고 리뷰를 했던 거고, 인제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죽지 않으려고 썼던 간병 블루스, 인제 이렇게 구성이 된 거고, 이게 시발이 돼서 지금은 인제 쪼끔 더 인제 세팅이 된 차원에서 공부를 하고 질문을 던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괜찮겠습니까? 예. 나머지는 또 질문으로 받을게요. 예.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